남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공학적인 탄탄함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 이 예술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대한 건물들을 생각해보면 유리벽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사는 곳의 모습을 보면 건물들의 장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사실 간판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간판이 제일 휘황찬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정신없죠 우리. 아니요. 정말 많잖아요. 중국이 진짜 크죠. 그래요? 중국은 진짜 대문자 많은데 답사가다가 식당 찾으면요. 저기 맛있어 보여. 가보면은 가게는 코딱지 많은데 간판만 그냥 엄청 커요. 근데 그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간판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칸에 모두 자기 간판들이 다 다르게 달려 있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지방 지역 보면 같은 폰트에 같은 색깔로 해서 모두가 똑같은 간판을 쓰는 시에서 지역도 규제하는 있어요. 데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조금 삭막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미국은 간판이 어떻게 돼요? 도시마다 다른 것 같은데 구도심이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은 꽤 복잡한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 하는 그 브로드웨이나 뭐 이런 곳들 보면 엄청 반짝거리고 막 이런 느낌 좀 그건 있죠. 사실 상업용 뭐 그 가게 간판이 아니라 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상점에 있는 간판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톤 다운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대도시에 가면은 뭐 네온도 있고 화려한 간판도 있기도 하죠. 저 우리나라 상가 간판처럼 정신없는 곳은 저도 중동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중동에는 간판 안 써요. 아니 쓰긴 쓰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어떻게 간판 써요? 아니 깔끔합니다. 복잡하지 않게요. 상호 볼 수 있도록 해놓는데 물론 이제 뭐 그 네온 사인 같은 거라든지 거리에 있는 입간판 같은 건 다르지만 가게 간판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우리 이거는 외국인들은 절대로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간판을 딱 보면 노포 느낌 나는데 저 집?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간판을 보고 노포 느낌이나 맛집이거나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못하죠. 예. 아예 몰라요? 그 교수님 미국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식당이나 생활화돼 있는 여러 군데를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간판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 팁이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그 미국에서 될 때는 보통 기사식당 트러커들이 가는데 그건 맛있죠. 양도 많고. 다이너 같은 데 예. 말씀하시죠. 영국 같은 경우는 연도가 써 있어요. 이 가게가 언제 시작했는지? 뭐 심스나 뭐 에스타블리시 해가지고 연도가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물론 그것도 이제 약간 과장돼 있거나 혹은 거짓말로 쓰는 것도 거짓말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보고서 아니, 전통 있는 집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조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최근에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요새는 가장 맛있는 이러면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마시는 요즘에 세 번째로 마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급만 해도 간판이 작았어요. 작고 화려하지가 않은 게 어차피 생필품이 귀하니까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어디서 물건 판다는 것만으로도 사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간판 없는 집들 뭐 간판 이런 작게만 하면 느낌. 되니까 이게 어디다만 식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서 오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있으면 다 오면 다 물건 다 떨어지고 없는데. 오히려 예. 물건이 모자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사회주의 마인드. 손님이 100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내 월급 똑같은데 많이 오면 나만 힘들잖아요. 불친절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와서 그냥 사가려면 사가고 뭐 그런 편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아까 유럽과 같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 개방되고 난 다음엔 이게요. 간판 크고 이쁘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거기서 돈을 살기 때문에 입소문, 먹어봤기 때문에 알면은 작아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대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 지역 토박이가 거의 없고 이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유혹을 해야 간판이 더 발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거기과 더불어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 구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은 상업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이 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한국 사회 이건 이제 약간 사회경제적인 부분인데 자영업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높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 가게들이 있고 또 보통의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1층만 가게고 그 위층은 뭐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이나 이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다 상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간판에 이제 주력할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서 이 간판에 대해서 이 한국의 어떤 이제 행정력이 규제를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 사용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보면 대부분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게 제일 튼튼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제일 효율적이겠죠. 평면이 기본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방식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만약에 나 혼자 그냥
넓은 땅에 평면을 짠다면 얼마든지 공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내가 원하는 공간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십자 형태의 평면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원주택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윤곽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죠. 근데 만약에 도심 속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는 격자 시스템들을 갖고 오겠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니까. 그러면 그 격자 시스템들을 다시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도 반듯한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내부의 모든 평면들이 직사각형으로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쓰임새 있게 평면들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럼 교수님 최악의 비효율성 건축은 원인 거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건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귀한 건축이 원형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단순한 기하학이고 완벽한 기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점을 찍고 밧줄로 돌리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없이도 만들 수 있고 직각자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형태고요. 그래서 유목민 건축들이 보면은 원형 평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로툰다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평면에서 원형으로 평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도매 형태로 덮는 거죠. 그런 공간들은 보통 가장 중심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짓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어려우니까요. 짓기 어려우니까 가장 고귀한 공간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를 짓는 거죠. 건축학자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짓기 어려운 건물도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형태는 완벽한 기하학이라고 여겼고요. 비트루비우스의 텍스트에서 이미 가장 어떻게 보면 인체에서 완벽하게 발견될 수 있는 기하학이 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정사각형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테마로 여러 예술가들의 버전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 다빈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팔다리를 펼치면 나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순한 기하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체의 몸속에 신의 기하학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 형태는 사실은 태초의 건축의 형태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한 건축 형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대신 그게 이제 직사각형 평면들하고 맞닿기게 되면 이상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붕을 만약에 도무로 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니까 비싸게 짓는 거죠. 유목민들 같은 경우 원형을 도움을 지을 때 전 또 하나 거기 추가하고 싶은 게 있지만 원형 자체가요 하늘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고구려도 말각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현장 만드는데 그러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진리를 내 작은 자기만의 공간에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맞습니다. 네, 천원지방의 개념도 그런 거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하늘의 진리가 내 집안에 다 들어와 있다. 서양의 기독교 건축의 형태를 보면은 그 중에 가운데 돔이 있는 건축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항상 그 돔에다가는 보통 하늘을 표현하는 그런 프레스코아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돔은 천구를 뜻하는 거죠. 인간의 공통적인 뭐 그런. 근데 대신 지상에서는 직사각형으로 평면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직사각형 평면에다가 동그란 걸 덮어야 되죠. 불을 덮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된 형태가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건축이 평면은 직사각형인데 그 다음 거기에 불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고 여기가 동그란 게 덮여 있는 게 이 하늘을 의미하는 의미. 저도 항상 모스크 가거나 이 건물 가면 항상 이것만 찍어요. 담고 있는 게 참 멋있어요. 아마 아치를 다들 잘 이해하실 텐데요. 아치라는 게 그 단단한 석재나 벽돌을 가지고서 압축력만으로 어떤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은 그 사다리꼴 같은 형태의 돌들을 밑에서부터 쌓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박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려면 옆을 밀게 되니까 계속 미는 힘으로 수력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오로지 순수하게 단일한 재료로 덮을 수 있는 방식이 아치이고 그거를 한 방향으로 쭉 늘리면 그 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360도로 돌리면은 돔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넓이에서부터 올라오는 각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돌을 머리에 딱 꽂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와 어떻게 이게 저렇게 있지? 그게 우리나라의 다리들도 딱 그런 식으로 예전 다리들 보면은 많이들 네네. 지어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아치일 때는 그 맨 위에 있는 돌이 키스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돌을 박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박은 순간에 이 홍해 틀을 뜯는 거는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하나 뜯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만든 다음에 뜯는 순간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돌이고요. 이걸 만약에 360도로 돌리면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그 돌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돌이 될 텐데 그러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구멍을 뚫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럼 무너지잖아요. 로마의 판테온이 네, 판테온, 예. 그래서 오큘루스라고 하는 그 빈 구멍을 뚫어 놓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빛을 해결하죠. 그럼 대신 거기를 반지와 같은 형태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미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형태를 구멍으로 뚫을 수도 있고 거기를 뭔가 약간 상투 같은 형태로 올릴 수도 있겠죠. 랜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런 게 이제 피렌체의 그 두오모 성당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하는 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던 그 두오모 성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그 장치가 단순한 장식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기술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이하는 펭귄 얼음 뚫기 하는 것처럼 구멍을 많이 뚫을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고딕 성당이 되겠죠. 재밌어. 고딕 성당이 사실은 스테인 글라스가 많은 이유가 프레스코아를 그릴 수 있는 벽면이 없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창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들을 프레스코아로 그렸던 거를 스테인 글라스로 바꾼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구조를 얇은 뼈대 구조로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이 딱 나오자마자 와 그래 고딕 바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 정말 재미없고 듣기 싫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꼭 고딕성당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동성당에서 복사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명동성당에 오후 3, 4시쯤 햇빛 들어올 때 그 재단에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빛에 들어오는 이 스테인 글라스의 충만함.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돔 하셨을 때 이란에 가면 에스파한 데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막 울리는 게 거기서 합창단 노래하면 엄청 근데 한 분이 우리 저기 그 일행 중에 산 사람이 그 성악가 인스이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와 너무 듣기 좋아요. 공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언젠가 명동성당에서 3시쯤 보다를 녹화할 수 있잖아요. 4시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건축사에서는 예전에는 아치나 돔은 로마 건축의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거슬러 가보면 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건축 또는 이집트 건축에서 돔 기술들이 먼저 나왔고 그러니까 아치 기술이 먼저 이집트에서도 이 야치나 돔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 기원전 2000년대부터는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뭐 돔을 많이 사용한 공간이 이제 신전의 이제 본 구조물 말고 신전의 부속 시설들이 있는데 부속 시설 가운데서 약간 저장 시설 같은 데를 또 진흙벽돌로 이렇게 돔 형태로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그 시대에 그렇게 지었나?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무슬림 문화권은 다 거기 아리우밖에 안 되더라고요. 카르낙 신전에서 신전의 그 규모라든지 막 이렇게 돔이라든지 이 카르낙 신전은 사실 근데 이게 한 1500년 동안 계속 지어진 신전이에요. 1500년이요? 1500년이 더 넘죠 사실은. 스페인 그 성당도 오래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카르낙 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되지 않는 신전입니다. 계속해서 짓는 신전인데 이집트 문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지어지지 않게 된. 그리고 나서도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원래 있었던 구조물들을 계속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행정관청 만들고 또 나중에는 카르낙 신전도 그렇고 뭐 다른 이집트 신전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다 교회를 짓고 나중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또 모스크를 짓고 그래서 지금 중첩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뼈대는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느낌이네요.